그런데 그때 옆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응, 안 돼, 못 참겠어. 낮은 신음소리와 함께 헐떡거리는 듯한 소리가 벽을 넘어 희미하게 들려왔다. 내 온몸에 소름이 오싹 끼쳤다. 뭐지? 소연이 혼자 있는 방에서 나는 소리라고는 믿기지 않는 묘한 분위기의 소리였다. 나의 심장은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입니다. 언니, 형부 하루만 좀 빌려주면 안 돼? 소연의 말에 내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남편 재혁의 미간이 순간적으로 찌푸려졌다. 나는 입술을 깨물고 소연을 흘겨보았다. 뭐야? 그게 무슨 소리야? 농담도 적당히 해. 너 술 취했지? 재혁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로 말을 내뱉었다. 그의 얼굴에도 붉은 기운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소연은 고개를 뒤로 젖히고 푸아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유난히도 크게 들리는 밤이었다. 아유, 형부, 장난이에요. 진지하게 굴지 마세요. 그냥 말뿐이라니까. 오늘 너무 힘들어서 그래. 진짜 살기 힘드네. 소연은 맥주잔을 흔들며 재혁을 쳐다봤다. 조명 아래 반짝이는 그녀의 눈빛은 마치 작은 불꽃처럼 위태로워 보이기도 했다. 나는 소연의 말이 농담이라는 걸 알았지만 묘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친구의 도발적인 농담, 남편의 당황스러운 반응,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든 내 마음속의 작은 파문. 그것은 분명 술기운 때문만은 아닐 터였다. 결혼 생활이 10년을 훌쩍 넘어가면서 민혁과의 관계가 옅어진 빈자리에 스며든 외로움 때문이었을까? 최근 들어 민혁은 중견기업 팀장으로 잦은 출장에 시달리며 나와의 대화는 늘 생활비나 아이들 문제로만 한정되어 있었다. 나는 장모님의 따뜻한 위로 속에서 겨우 버티고 있다는 것을 소연은 알고 있을까? 나는 애써 마음속의 복잡한 감정들을 억누르며 소연에게 잔을 내밀었다. 그래도 농담이 너무 지나치다. 무슨 그런 말을. 언니도 참 유교가 다 됐네. 원래 내가 좀 아슬아슬한 거 좋아하잖아. 몰랐어? 소연은 내 잔에 시원하게 맥주를 따라주며 장난스럽게 눈을 찡긋했다. 언제나 자유분방한 그녀의 기질을 알면서도 오늘따라 내 마음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었다. 어쩌면 그동안 억눌러왔던 내 안의 답답함이 소연의 직설적인 발언에 자극받아 표면 위로 떠오른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재혁은 머쓱하게 웃으며 리모컨을 만지작거렸다. 우리는 금세 평온한 분위기로 돌아온 듯 보였지만 나는 여전히 가슴 한쪽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놓여 있는 듯한 기분이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놀라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모두 무료입니다. 밤 10시가 넘어 회사에서 야근을 마치고 지친 몸으로 집에 들어섰다. 어깨에는 무거운 노트북 가방이, 마음속에는 하루 종일 나를 짓눌렀던 마케팅 기획안의 잔상이 가득했다. 피로가 발목을 붙잡는 듯한 느낌이었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 불빛이 환했고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낯선 음성과 함께 재혁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소연이 왔어. 피곤한 몸을 이끌고 거실로 들어서니
소파에는 소연이 편안하게 앉아 발을 흔들고 있었다. 그녀는 맥주캔을 들고 막 예능 프로그램의 한 장면을 보며 깔깔거리고 있었다. 언니, 왔어. 소연은 밝게 인사하며 벌떡 일어섰다. 늘 자유로운 분위기의 그녀는 30대 후반임에도 늘 젊어 보였다. 꾸밈없는 편안한 차림새, 하지만 그 속에서 뿜어져 나오는 생기발랄함은 마치 그녀만의 전매 특허와도 같았다. 소연아, 오늘 또 무슨 바람이 불어서 왔어. 냉장고 털지 마. 엄마가 너 때문에 반찬 가게 차릴 지경이야. 나는 피곤했지만 사실 소연의 방문이 내심 반갑기도 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텅 빈 공허함보다는 이렇게 활기 넘치는 친구의 존재가 잠시나마 내 고독감을 잊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민혁은 오늘도 출장으로 늦을 터였고 아이들은 잠자리에 든 후였다. 소연은 이런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희죽거리며 냉장고 문을 열었다. 헤헤, 언니가 만든 김치찌개는 못 참지. 아니, 언니는 그렇게 피곤해 보이는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 반찬들을 뚝딱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어. 능력자라니까. 나는 피식 웃음이 나왔다. 김치찌개는 어제 끓여둔 거고 너 때문에 얼려둔 식빵이 또 없어졌잖아. 아, 그거 완전 꿀맛이라 순삭했지 뭐야. 오늘은 막걸리라도 한잔 해야겠네. 언니도 한잔 해야 풀릴 것 같아. 소연은 내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다. 그녀는 나의 마음을 참 잘 읽는 친구였다.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술잔을 기울이며 수다를 떨게 된 것도 벌써 3년째였다. 요가 수업에서 우연히 옆자리에 앉게 된 우리는 운동 후 마시는 시원한 물 한 잔처럼 금세 가까워졌다. 이웃사촌이라는 점도 우리의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만들었다. 서로의 집을 제 집처럼 드나들며 때로는 시시콜콜한 이야기로 밤을 지새우기도 하고 때로는 말없이 어깨를 내어주는 그런 사이가 되었다. 특히 나는 소연과의 만남 속에서 답답한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숨통을 트였다. 아, 진짜 지긋지긋해. 일 안 하고 살고 싶다. 소연이 길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김치찌개 한 숟가락을 뜨며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니 늘 활기 넘치던 평소와 달리 어딘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때 재혁이 와인셀러에서 와인병을 꺼내며 말했다. 소연이 이번에 남자 친구랑 헤어졌대. 이래서 저렇게 기운이 없지. 나는 놀라 소연을 바라봤다. 진짜? 그 최근에 만난 사람 말이야?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랑하더니 왜 헤어졌어? 소연의 목소리엔 진한 서운함이 묻어났다. 그리고 그 서운함은 곧 분노로 바뀌는 듯했다. 응, 언니. 결국 안 되더라. 남자들 다 똑같아, 진짜. 그녀는 와인잔을 받아들고 한 모금 크게 마셨다. 쓴맛이 느껴지는 와인처럼 그녀의 표정에는 인생의 쓴맛이 그대로 드러나는 듯했다. 와인이 몇 잔 돌자 소연의 닫혔던 입은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평소보다도 더 깊어진 대화는 와인잔이 비어갈수록 진해져 갔다. 재혁은 불편한 듯 자리를 피했지만 나는 소연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었다. 아니, 정확히는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내 안에 어딘가에 숨겨진 답을 찾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 남자가 헤어지자고 한 이유가 뭔지 알아? 나랑 속궁합이 안 맞대. 어이가 없어서.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속궁합 타령이야? 소연은 와인잔을 테이블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거친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눈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이글거렸다. 나는 소연의 충격적인 고백에 말문이 막혔다. 속궁합이라는 단어가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듣고 싶지 않은 하지만 왠지 모르게 외면할 수 없는 단어였다. 나는 재혁과의 관계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소원함을 느끼고 있었고 우리는 부부로서의 친밀감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이런 상황에서 소연의 이야기는 내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불안감을 건드렸다. 언니, 나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거든? 데이트 코스도 항상 내가 먼저 알아보고 그 사람 좋아하는 음식도 배우러 다녔어. 아침에 잠 많은 그 사람 깨워주려고 일부러 전화하고 회사 앞에서 기다린 적도 부지기수고 기념일마다 서프라이즈 선물에 이벤트까지. 소연은 울컥하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다. 그런데 결국 돌아오는 말은 정신적인 교감은 좋은데 몸이 영 안 맞는다니? 내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 그런 소리 처음 들어봤어. 정말. 그녀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다. 자유분방하고 쿨한 줄만 알았던 소연에게도 이렇게 깊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다는 사실에 나는 마음이 아팠다. 동시에 그녀의 솔직한 고백은 내게 어떤 울림을 주었다. 과연 나는 내 결혼 생활에서 민혁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었을까? 혹은 민혁이 나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결핍은 없었을까? 우리는 어쩌면 너무 오랫동안 서로에게 무관심했던 것은 아닐까?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 없이 평온하게 유지되는 결혼 생활이야말로 더 위험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다. 소연의 눈물 젖은 얼굴을 바라보며 나는 내 마음속에도 알 수 없는 파편들이 흩어지는 것을 느꼈다. 남자들 다 똑같다고? 아니, 어쩌면 그 사람에게 소연이가 맞지 않았던 것일 수도 있어. 나는 조심스럽게 소연의 손을 잡으며 위로를 건넸다. 소연은 내 손을 꽉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어쩌면 소연의 이야기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는 막연한 예감을 느꼈다. 어둠이 짙어지는 밤, 와인잔은 비워지고 두 여인의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이고 있었다. 소연은 와인잔을 깊이 들이킨 후 냅킨으로 입가를 거칠게 닦으며 말했다. 그녀의 말에는 울분이 서려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비유는 꽤나 설득력 있었다. 나는 맞장구 쳤다. 그건 좀 반칙이지. 아무리 속궁합이 안 맞는다고 한들 그렇게 상대방의 노력을 한순간에 평가절하 하는 건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야. 내 말을 들은 재혁도 끼어들었다. 그는 소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형부도 남자니까 알잖아. 내 말이 틀렸어? 그건 걔가 소연이를 이용한 거지. 적당히 즐기다 이제 그만 만나겠다는 거 아냐? 재혁의 말에 소연의 눈이 다시금 이글거렸다. 그녀는 남편을 보며 깊이 동의한다는 듯 격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인 재혁이 자신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꽤나 위안이 되는 모양이었다. 맞아, 형부. 바로 그거예요. 이용당한 기분이에요, 정말. 소연이 와인잔을 다시금 기울이며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다음 말에 나는 순간적으로 숨을 들이켰다. 솔직히 말 안 했지만 너희도 좀 심했어. 지난번에 술 마시다가 둘이 갑자기 사라진 거, 그게 말이 돼? 소연의 뜬금없는 말에 나는 얼굴이 화탓해졌다. 지난번 송년회 때
모두 함께 술을 마시다가 내가 잠시 어지럼증을 느껴 화장실에 갔을 때 재혁이 나를 따라와 부축해준 일이 있었다. 그게 소연의 눈에는 우리가 갑자기 사라진 것처럼 보였던 모양이었다. 그저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아내를 남편이 잠시 도와준 것뿐인데도 소연의 삐딱한 시선은 어쩐지 불쾌하게 다가왔다.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넘겼다. 에이, 소연아,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화장실 가서 속이 안 좋아서 재혁 씨가 잠깐 부축해 준 거야. 너도 그때 술 많이 취했었잖아. 소연의 말투에 묘한 기시감이 들었다. 마치 우리 사이의 친밀함, 특히 재혁과의 관계를 어딘가 못마땅하게 여기는 듯한 뉘앙스가 엿보였다. 그저 질투일까?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걸까? 40대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런 친구의 은근한 시기심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 새삼 피곤하게 느껴졌다. 아니, 어쩌면 그건 소연의 마음이 아니라 내 안의 불편함이 만들어낸 착각일지도 몰랐다. 요즘 부쩍 민혁에게 외로움을 느끼고 있던 나는 다른 이들의 관계에 유독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었던 참이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이 어딘가 비어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내 직업인 마케터로서 고객의 숨겨진 니즈를 파악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숨겨진 욕구를 어렴풋이 느끼는 순간이었다. 그 남자가 그러더라. 내가 입으로 해주는 게 너무 형식적이래. 진정성이 없대. 자기는 성심성의껏 해주는데 내가 의무적으로 하는 것처럼 강하게만 한다나? 소연은 와인을 계속해서 마시며 급기야는 전 남자친구와의 잠자리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털어놓기 시작했다. 나는 적잖이 당황했지만 동시에 궁금증이 피어올랐다. 어른이 되어 보니 사람과의 관계에서 솔직하게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친구는 의외로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그동안 잊고 지냈던 내 안의 어떤 감각이 소연의 이야기를 통해 건드려지는 듯했다. 재혁은 그녀의 말에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건 내가 잘못한 거 아냐? 기브앤테이크지. 받은 만큼 돌려줘야지. 남자의 관점에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말이었다. 나는 재혁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비록 속궁합 문제로 헤어졌다고는 하나 사랑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재혁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다. 소연이 발끈했다. 형부, 나도 충분히 했어. 근데 터무니없는 핑계 아니야? 자기는 늘 받는 입장이었는데 내가 좀 무관심했기로써니 그렇게 비난할 자격이 있냐고. 그녀는 상처받은 표정으로 재혁을 노려봤다. 나는 둘 사이의 불편한 기류를 완화하기 위해 조용히 말을 꺼냈다. 소연아, 남자가 그런 말을 쉽게 하진 않을 거야. 그래도 걔가 너랑 잘 맞았던 것 같은데 좀 더 노력해봤으면 어땠을까? 나의 말은 소연의 심기를 더욱 건드렸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언니. 걔는 그냥 핑계댄 거야. 그냥 내가 싫어졌으니까 별 이상한 이유를 갖다 붙인 거지. 그런 핑계에 넘어갈 내가 아니야. 어차피 남자는 많아. 그녀는 애써 쿨한 척했지만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와 깊어진 눈가는 그녀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나는 소연의 말이 단순한 핑계라고 치부하는 것이 못내 아쉬웠다. 어쩌면 그 남자도 관계 개선을 위해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전달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 말의 내용이 너무 직접적이고 공격적이라 소연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다. 연애에 있어서도 늘 내가 의리였던 과거의 내 모습이 떠올라 소연에게 더욱 감정이입이 되었다. 진심을 다했다는 소연의 말이 왠지 모르게 비수가 되어 내 마음을 찔렀다. 나는 민혁에게 정말 진심을 다했었던가? 마케팅 전략을 짤 때처럼 세심하게 고객의 만족을 위해 노력하듯 배우자를 위해 노력했었던가? 결혼 생활이 주는 안락함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나는 너무 많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40대의 여성 마케터로서 사회생활에서는 늘 치열하게 앞서 나가려 노력했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는 수동적이었던 나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소연은 화가 난 듯 맥주를 벌컥벌컥 마셨다. 잔에 남아있던 맥주를 단숨에 들이켠 그녀는 텅 빈 잔을 테이블에 3개 내려놓았다. 꽤나 술 기운이 돌자 그녀가 다시 장난스럽게 말을 꺼냈다. 하지만 그 장난 속에는 이전보다 더 깊고 묘한 감정이 섞여 있는 듯 했다. 언니, 오늘 밤만 형부 빌려주면 안 돼? 나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이미 한 번 들었던 말이었음에도 이번에는 처음 들었을 때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다가왔다. 나의 얼굴이 순식간에 달아올랐다. 불타는 듯한 볼에 손을 대어 보니 뜨거운 열기가 그대로 느껴졌다. 뭐야, 농담도 적당히 해. 재혁이 당황하며 소연을 제지했다. 그의 얼굴에는 아까보다 더 짙은 당황스러움과 함께 약간의 곤란함이 서려 있었다. 소연은 재혁의 그런 반응이 재밌다는 듯 깔깔 웃어댔다. 아유, 형부, 장난이라니까. 그냥 외로워서 그래. 살기 힘들다, 진짜. 소연은 텅 빈 맥주잔을 손가락으로 빙글빙글 돌리며 재혁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시선은 단순히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강렬했다. 나는 소연이 농담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내심 재혁이 어떻게 반응할지 궁금했다. 그 호기심 속에는 어쩐지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마치 금지된 장난감을 앞에 둔 아이처럼 나는 이 아슬아슬한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나는 나도 모르게 평소답지 않은 농담으로 맞장구 쳤다. 그래, 소연이가 오늘 봉사해준대? 공짜는 안 돼. 우리 남편 몸값 비싸. 내 말이 끝나기 무섭게 소연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형부 정도면 내가 5만 원까지 낼 의향 있어. 재혁은 예상치 못한 소연의 당돌한 발언에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이내 유쾌하게 웃으며 대꾸했다. 5만 원? 내가 20만 원이면 생각해 볼게. 농담이라고는 하지만 오가는 금액에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들은 장난스럽게 웃었지만 나는 그들의 웃음소리 뒤편에서 묘한 현실감이 느껴지는 것을 지울 수 없었다. 소연의 말은 그녀의 솔직함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었지만 나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부부관계, 특히 육체적인 관계의 가치가 다른 사람에게 평가되는 듯한 느낌을 주어 불쾌하고 마음이 복잡해졌다. 마케터로서 상품의 가치를 매기고 판매 전략을 짜는 일에 익숙한 나였지만 이렇게 사람과의 관계, 그것도 내 남편과의 관계를 몸값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이질적인 경험이었다. 에이, 형부, 솔직히 언니가 복 받은 거지. 형부 같은 남자 어디서 만나?
소연은 어느새 안주 접시에 남아있던 치즈 스틱을 입에 물고 재혁을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재혁은 머쓱한 듯 웃으며 내 눈치를 살폈다. 나는 소연의 말에 억지로 웃어 보였다. 소연은 재혁의 다정하고 유머러스한 모습에 반한 듯 했지만 사실 나는 재혁과의 관계에 여러 가지 불만이 있었다. 그는 늘 격렬했고 내가 원하는 섬세하고 부드러운 터치와 교감은 주지 못했다. 오히려 내가 그의 방식에 맞춰야 한다는 느낌이 강했고 그게 시간이 갈수록 나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왔다. 그의 표현 방식은 강렬했지만 어딘가 일방적이었다. 나는 그와의 관계 속에서 나의 존재가 점점 희미해지는 듯한 기분을 자주 느꼈다. 어쩌면 소연의 전 남자친구가 형식적이고 진정성 없다고 느꼈다는 그 감정이 내가 재혁에게서 느끼는 감정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다. 야, 술 취했어. 적당히 마셔. 나는 이제는 진심으로 소연을 타일렀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나 직접적으로 내 상처난 마음을 건드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소연은 내 표정을 읽었는지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몸을 일으켰다. 언니. 나 이제 슬슬 졸려. 그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재혁이 내어준 옆방으로 가서 잠을 청했다. 소연이 방으로 사라지자 거실에는 정적과 함께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나는 비워진 술병과 어지러워진 안주 접시들을 정리하며 소연의 말을 곱씹었다. 농담이었을까? 진심이었을까? 그녀의 도발적인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리고 더 깊이 나는 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내가 재혁에게서 느끼는 불만, 그 불만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 그때 재혁이 화장실에서 나오며 나에게 다가왔다. 그는 나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았다. 그의 손길이 닿자 나는 나도 모르게 온몸이 뻣뻣하게 굳는 것을 느꼈다. 여보, 소연이 말 어떻게 생각해? 재혁의 질문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무슨 의미로 이 질문을 하는 걸까? 아까의 몸값 농담을 떠올린 것일까? 아니면 소연이 말한 나의 복받았다는 말을 염두에 둔 것일까? 아니면 혹시 그들의 장난 속에서 뭔가 다른 감정을 느꼈던 것일까? 내 마음은 순간적으로 복잡해졌다. 뭐? 아까 그 빌려달라는 말, 화난 거야? 나는 나의 복잡한 감정을 숨기기 위해 일부러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전까지는 감정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다. 이내 재혁이 피식 웃으며 말했다. 화났어? 내가 풀어줄게. 그의 손이 나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더욱 밀착해왔다. 그의 손길은 여전히 나에게 강하게 느껴졌다. 내가 원하던 부드러움이 아니었다. 민혁의 무관심 속에서 느끼던 외로움과는 다른 종류의 어딘가 모르게 소통이 부재한 듯한 느낌이 나를 감쌌다. 나는 이 감정을 더 이상 이어가고 싶지 않았다.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는 않았지만 기분이 좋지 않아 나직이 말했다. 아니, 오늘은 그냥 자자. 나의 거절에 재혁은 잠시 멈칫하는 듯했다. 그의 얼굴에는 아쉬움과 함께 작은 불쾌감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침실로 향했다. 나는 덩그러니 거실에 남아 방금 일어난 일들과
내 마음속에 알 수 없는 감정들을 되뇌었다. 소연의 직설적인 화법과 제역의 무신경함,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나의 복잡한 마음. 오늘의 밤은 길고도 많은 질문을 남긴 밤이었다. 창밖에서는 늦가을의 바람소리가 쓸쓸하게 들려왔다. 머리가 지끈거렸다. 아마 어젯밤 소연과 제역과 함께 마신 와인과 맥주의 잔해일 터였다. 숙취로 인해 눈꺼풀이 천근만근이었지만 묵직한 방광의 압박은 나를 억지로 잠에서 깨웠다. 몸을 뒤척여 제역의 옆자리를 더듬었다.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밤늦게까지 야근으로 지쳐 침대에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던 것이 아니라 화장실에 갔는지 침대 옆이 비어 있었다. 순간 잠이 덜 깬 머리 사이로 스쳐 지나가는 어젯밤 소연의 형부 빌려달라는 농담 아닌 농담이 떠올라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거실 화장실로 가기 위해 침실 문을 조용히 열었다. 희미한 달빛이 거실 바닥을 가로질러 옆방으로 이어지는 듯했다. 그런데 그때 옆방 소연이 잠든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응 안 돼 못 참겠어. 낮은 신음소리와 함께 헐떡거리는 듯한 소리가 벽을 넘어 희미하게 들려왔다. 내 온몸에 소름이 오싹 끼쳤다. 뭐지? 소연이 혼자 있는 방에서 나는 소리라고는 믿기지 않는 묘한 분위기의 소리였다. 나의 심장은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술이 깨는 듯 머리가 급격히 맑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홀린 듯 옆방 문 앞으로 다가갔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아 격렬하게 고동쳤다. 문고리에 손을 뻗으려는 순간 또렷한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형부 그만해 형부. 제역? 그 순간 내 머릿속의 모든 사고 회로가 정지했다. 충격과 혼란 그리고 불길한 예감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그리고 이어서 들려오는 내가 매일 듣던 익숙한 남편의 목소리. 뒤로 돌아봐. 제역의 목소리였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내가 잘 알고 있는 제역의 목소리. 그 목소리가 왜 이곳에서 들리는 것인가? 왜 소연의 방에서? 내 온몸이 굳어버렸다. 충격은 온몸을 마비시키는 듯했고 떨리는 손으로 겨우 문 손잡이를 잡았지만 차마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 문을 열면 나의 10년 결혼 생활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두려움 속에서 나는 망설였지만 이내 눈을 질끈 감고 용기를 내어 문을 살짝 열었다. 좁게 벌어진 틈 사이로 흐릿한 두 사람의 형체가 보였다. 어둠 속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소연과 제역이 얽혀 있었다. 그들의 실루엣은 뒤엉켜 마치 하나의 형상처럼 보였다. 나는 숨이 막혔다. 10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악몽 같은 장면이었다. 내 남편과 나의 친구. 가장 가까운 두 사람이 가장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고 있었다. 나의 삶은 이 문틈 사이로 엿보이는 어둠 속에서 산산조각 나는 듯했다. 눈앞이 흐릿해지고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었다. 이것은 단순한 농담이 아니었다. 문을 닫고 물러섰다. 차마 끝까지 볼 수 없어 문을 닫았다. 하지만 완전히 닫지 못하고 여전히 벌어진 틈으로 나는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문을 연 것도 모른 채, 아니,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서로에게 집중하고 있었다. 그들의 행위는 점점 더 노골적이고 거침없이 이어졌다. 소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전과는 다른 쾌락에 잠긴 듯한 목소리. 형부, 너무 좋아. 그리고 재혁의 답. 낮고 굵은 목소리. 너 볼 때마다 갖고 싶었어. 나는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분노, 배신감, 혼란, 온갖 부정적인 감정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와 나를 집어삼키려 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온몸의 감각이 사라지는 듯 했다. 토할 것 같은 메스꺼움이 위산과 함께 치밀어 올랐다. 이 끔찍한 광경이 나의 결혼 생활에 종말을 고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끓어오르는 감정들 속에서 뜻밖의 차분함이 찾아왔다. 마치 고요한 호수 아래서 서서히 가라앉는 작은 돌멩이처럼 내면의 깊은 곳에서는 냉정하고 이성적인 사고가 움트기 시작했다. 40대 마케터로서의 나는 늘 최적의 전략을 짜고 예상치 못한 변수에 대비하는 삶을 살아왔다. 이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이걸 이용해야겠어. 나는 결심했다. 무자비하고 냉정한 결심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슬퍼하고 분노에 휩싸일 여유가 없었다.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감정보다는 이성이 앞서야 했다. 저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증거를 모아야 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러나 빠르게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화면은 나의 불안한 눈빛을 고스란히 비췄다. 고소, 간통, 키워드를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눌렀다. 아직 간통죄가 없어진 것은 알았지만 어떤 방법으로 저들에게 죗값을 치르게 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했다. 법적 절차, 증거 수집 요령, 나의 머릿속은 복잡한 감정 대신 차가운 정보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 나는 그저 스크롤을 내리며 정보들을 빨아들였다. 더 이상 이들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는 새로운 내가 태어나는 순간이었다. 나의 모든 에너지는 이제 복수에 집중될 것이었다. 옆방 소리가 멈췄고 재혁이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들어와 누웠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몇 시간인지 아니면 몇 분인지 알 수 없었다. 내게는 영원처럼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었다. 옆방에서 들리던 모든 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잠시 후 재혁이 아주 조심스럽게 안방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재빨리 침대에 누워 자는 척했다. 나의 심장은 여전히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지만 나의 표정은 감정 없는 가면처럼 굳어 있었다. 재혁은 나의 옆에 조용히 눕더니 잠시 후 평온한 숨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내가 매일 밤 듣던 너무나도 익숙하고 편안했던 그 숨소리가 이제는 역겨운 소음처럼 들렸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잠들어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내 안에서는 여전히 분노가 들끓었지만 그와 동시에 묘한 감정이 파고들었다. 충격적이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해방감이 찾아왔다. 나는 그제야 인정할 수 있었다. 이 남자에게, 재혁에게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질려 있었다는 것을. 결혼 생활의 권태로움과 민혁의 무관심 속에서 느끼던 외로움.
재혁과의 억지스러운 의무감으로 이어지던 밤들. 그 모든 것들이 오늘의 이 사건으로 인해 한꺼번에 정당성을 얻는 듯 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늪과 같던 관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명확한 명분을 얻은 기분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와 다름없이 알람이 울리자마자 일어났다. 그리고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했다. 아이들이 먹을 시리얼과 과일, 그리고 재혁과 소연이 먹을 간단한 토스트와 커피. 어젯밤의 충격과 분노, 그리고 차가운 결심은 철저히 내면 깊숙이 숨겨두었다. 아무도 내가 무슨 밤을 보냈는지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평정심을 가장하기 위해 나는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마치 최고의 배우처럼 완벽하게 연기했다. 나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목표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는 강박이 나를 지탱했다. 소연아, 재혁 씨, 일어나. 아침 먹어야지. 나는 평소와 다름없는 밝은 목소리로 둘을 깨웠다. 소연은 살짝 부은 얼굴로, 재혁은 잠이 덜 깬 듯한 표정으로 식탁에 앉았다. 둘은 서로를 애써 외면하는 듯 보였지만 나는 그들의 눈빛 속에 남아있는 묘한 잔여감, 마치 은밀한 비밀을 공유하는 듯한 불안감을 놓치지 않았다. 며칠 뒤 나는 몰래 홈캠을 설치하고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주말에는 홈캠 판매처를 방문해 가장 작은 사이즈, 가장 성능 좋은 기기를 구매했다. 이전에 마케팅 트렌드를 분석하며 접했던 IoT 기기들 중 하나였다. 내 머릿속은 오로지 증거 확보라는 단 하나의 목표로 움직였다. 마치 마케팅 기획자가 경쟁사의 약점을 파악하고 시장을 공략하듯 나는 이들의 은밀한 관계를 파고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벨소리가 울렸다. 문을 열자 소연이 활짝 웃는 얼굴로 서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언니 나왔어. 언니한테 소개할 사람 있어서 왔지. 소연은 들뜬 목소리로 나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내 남자친구 태민이야. 헬스장 트레이너인데 정말 멋지지 않아? 현관에 들어선 태민은 단정한 외모에 훤칠한 키를 가진 30대 초반 남자였다. 어쩐지 낯이 익다고 생각했는데 요가 수업 후 마주쳤던 적이 몇 번 있는 사람이었다. 소연의 표정은 마치 오랜 갈증에 시달리다 담비를 만난 것처럼 생기가 넘쳤다. 그 순간 거실에서 나오던 재혁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순간적인 당황스러움이 스쳤지만 이내 안도한 듯 환한 웃음을 지었다. 오, 소연이 드디어 남자친구 생겼네. 잘됐다. 이 형부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재혁은 태민에게 악수를 청하며 너스레를 떨었다. 그들의 모습은 마치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완벽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재혁의 안도감은 무엇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리고 소연의 이 맹랑한 행동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내 마음속의 거대한 계획은 새로운 인물들의 등장과 함께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재혁은 갑자기 상냥해졌다. 와인 어때? 음식 시킬까? 어젯밤의 일은 재혁에게 오히려 홀가분함을 안겨준 모양이었다. 아니면 소연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이 그에게 알 수 없는 부담을 덜어준 것이리라.
재혁은 그전과는 달리 눈에 띄게 여유로워졌고 나와 아이들에게도 부쩍 상냥해졌다. 퇴근 후에는 평소보다 일찍 들어와 아이들과 놀아주거나 나와 함께 TV를 보며 대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나는 그의 그런 변화를 한눈에 알아챘다. 그가 갑자기 친절해진 것이 죄책감 때문인지 아니면 관계의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 어떤 이유에서든 나의 복수심을 더욱 불태울 뿐이었다. 마케터로서 상품의 핵심적인 가치를 파악하듯 나는 재혁에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심리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우리 넷은 재혁과 나, 소연과 그녀의 새 남자친구 태민. 이렇게 네 사람은 종종 함께 어울렸다. 재혁은 소연을 대할 때도 더 이상 경계하거나 불편해하는 기색 없이 마치 오랜 친구처럼 편안하고 다정하게 대했다. 그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은 내가 어젯밤 겪었던 충격적인 사건이 마치 환상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었다. 우리는 함께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거나 동네 카페에서 몇 시간을 보내며 수다를 떨었다. 소연은 태민에게 푹 빠져 있었고 태민 역시 그런 소연을 자상하게 챙기는 모습이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더없이 화목하고 평범한 네 사람의 모임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복수 계획이 차갑고 섬세하게 자라나고 있었다. 나는 이미 홈캠으로 재혁과 소연의 미래를 포착했고 그 외에도 증거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었다. 마케팅 기획안을 만들 때처럼 나는 빈틈없이 논리를 세우고 감정보다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움직였다. 나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그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넘어 태민에게 모든 진실을 폭로하여 그들의 행복을 산산조각 내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그 과정에서 재혁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고 그 대가로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어낼 작정이었다. 그것만이 그들이 나에게 안겨준 치욕을 되갚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의 배신은 나에게 끓어오르는 복수심을 넘어 무언가를 성취해야만 하는 집념으로 변해버렸다. 복수는 차갑게 식혀 먹어야 맛있다던가. 나는 그들이 느끼게 될 고통을 상상하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을 얻었다. 나를 갉아먹던 외로움과 무기력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날카로운 목표의식이 나를 지배했다. 42년 동안 지켜왔던 나의 가치관과 도덕적 관념들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헬스장에서 웨이트를 하던 중 태민이 다가와 말했다. 일상이 바빠질수록 나는 오히려 헬스장을 더 자주 찾았다. 몸을 움직이는 동안에는 복잡한 생각들을 잠시 잊을 수 있었고 땀을 흘리며 스스로를 단련하는 과정이 묘한 쾌감을 주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태민과의 접점을 늘릴 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다. 소연은 바쁜 태민을 보채지 않았고 태민은 헬스장에서 내가 나타나는 시간에 맞춰 마치 기다렸다는 듯 나의 담당 트레이너처럼 자세를 봐주곤 했다. 소연이 준 정보는 태민의 스케줄을 알아내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스쿼트를 하던 중 누군가의 그림자가 나를 덮쳤다. 태민이었다. 수진 씨, 그렇게 힘주면 근육 다쳐요. 허리에 너무 부담이 가요. 그는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 허리를 숙여 나의 자세를 유심히 살폈다. 그의 숨결이 내 귓가를 스치자
순간 심장이 철렁했다. 그는 서슴없이 내 어깨에 손을 올리며 자세를 교정하기 시작했다. 그의 크고 따뜻한 손이 내 어깨와 등을 타고 내려와 허리에 닿는 순간 나는 묘한 전율을 느꼈다. 평소 차갑게 식어있던 내 몸속에 작은 불씨가 지펴지는 듯 했다. 그의 손길이 허리에 닿자 팔에 힘이 스르륵 풀렸다. 나는 그의 눈을 피하며 급히 자세를 풀었다. 어머, 힘이 빠졌나 봐요. 오늘은 그만해야겠어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만 나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태미는 내 표정을 읽었는지 살짝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나는 그 미소에서 어떤 의미를 읽어낼 새도 없이 황급히 샤워실로 향했다. 차가운 물줄기를 맞으면서도 그의 손길이 닿았던 허리와 어깨의 감각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다. 그의 손길이 위험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달콤한 유혹처럼 느껴졌다. 이것이 복수를 위한 나의 철저한 계획의 일환일 뿐이라고 되뇌었지만 내 몸은 이미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헬스장을 나오는데 뒤에서 태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수진 씨, 잠깐만요. 그는 내게 성큼성큼 다가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 지금 바로 가세요? 혹시 커피 한잔 할까요? 나는 당황했지만 그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다. 아니, 거절할 수 없었다. 이미 내 몸은 그의 유혹에 반응하고 있었다. 네, 좋아요. 마침 집에 커피 원두 갈아둔 게 있는데 제가 시원한 아이스 커피 만들어 드릴게요. 나는 예상치 못한 나의 반응에 스스로도 놀랐다. 집으로의 초대는 계획에 없던 충동적인 행동이었다. 태미는 내 제안에 빙긋 웃으며 흔쾌히 동의했다. 우리는 함께 헬스장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리 집이 있는 15층으로 올라갔다. 밀폐된 공간 안에서 그의 존재가 걷잡을 수 없이 크게 느껴졌다. 그의 숨소리가 마치 바로 귓가에서 들리는 것처럼 가까이 느껴졌고 낯선 향기가 코끝을 간지렸다. 수진 씨, 할 말 있어요. 태민이 말했다.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도착하자 문이 열렸다. 헬스장에서는 트레이너와 회원 관계 혹은 친구의 남자친구라는 묘한 관계로 지냈던 태민이 나의 개인적인 공간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이었다.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계획이라기보다는 강렬한 이끌림에 의한 충동으로 느껴졌다. 집 현관문 앞에서 나는 어색함을 애써 지우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에 집중했다. 태미는 내 등 뒤에 바싹 붙어 있었고 나는 그의 숨결이 뒷목을 간지리는 것을 느꼈다. 그때 태민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수진 씨, 할 말 있어요. 나는 차마 뒤를 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내가 복수를 위해 이 남자를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이 그에게 끌리고 있는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저 사실 수진 씨 좋아해요. 그의 고백은 나의 심장을 거세게 울렸다. 42년 인생에 이렇게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고백은 처음이었다. 그것도 아들의 친구인 소연의 남자친구에게서. 순간 나는 온몸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다. 그의 두 팔이 나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나를 지탱했다. 그의 손이 허리에 닿자 나는 다시 한번 전율했다. 뭐예요? 이러면 안 되죠. 나는 당황하며 그의 손을 밀어냈다. 나의 이성은 끊임없이 경고음을 울렸지만
내 몸은 이미 그의 품에 안겨 있었다. 그의 뜨거운 시선이 내 머리칼을 스치고 지나갔다. 하지만 그는 나의 저항을 무시하듯 더 단호하게 말했다. 수진 씨도 나 싫지 않잖아요. 예전부터 수진 씨를 좋아했어요. 그의 말은 나의 숨겨진 욕망을 꿰뚫어 보는 듯 했다. 나는 오랫동안 외면하고 있던 나 자신의 깊은 곳에 자리한 감정을 직시하게 되었다. 내가 정말 태민을 싫어하지 않았나? 아니, 어쩌면 나도 그를 원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의 당돌함과 젊음은 잃어버렸던 나의 생기를 자극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다시 열리고 나는 급히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다. 오늘은 여기서 헤어져요. 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더 이상 발을 들였다가는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비밀번호를 누르자 문이 철컥 하고 열렸다. 나는 황급히 문을 열며 집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태민은 나의 그런 도주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미처 다 들어가기도 전에 몸을 밀어넣으며 집 안으로 따라 들어왔다. 그의 몸이 내 몸을 현관문과 벽 사이로 밀어붙였다. 당신도 나를 원하잖아요. 인정해요, 수진 씨. 그의 말은 더 이상 추측이 아니었다. 확신이었다. 그는 나를 강렬하게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뜨거웠고 강인했으며 거부할 수 없는 유혹으로 가득했다. 나는 필사적으로 그를 밀어내려 했지만 온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10년 넘게 이어진 무미건조한 결혼 생활, 채워지지 않던 갈증이 한순간에 폭발하는 듯 했다. 내 안의 금기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다. 그의 입술이 나의 입술에 닿았다. 달콤하고 뜨거운 입맞춤에 머리가 하얘졌다. 모든 사고가 정지하고 오직 그의 입술과 몸의 감각만이 나의 모든 신경을 지배했다. 그의 손길에 온몸이 전율했다. 처음 느껴보는 황홀함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혹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각들이 온몸을 휘감았다. 뜨거운 감촉, 밀려드는 숨결, 그리고 쾌락에 저항할 수 없는 나 자신. 그의 손길은 거침없이 나를 탐했고 나는 처음 느껴보는 황홀함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마치 목마른 사막을 헤매다 발견한 오아시스처럼 나의 몸과 마음은 그의 품 안에서 갈증을 해소하고 있었다. 우리는 현관에서 격렬하게 얽혔다. 차마 침실까지 갈 여유도 없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이 공간에서 서로에게 완전히 몰두했다. 겉옷이 벗겨지고 몸이 맞닿는 순간마다 전기가 흐르는 듯한 쾌감이 온몸을 강타했다.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을 막았지만 이미 나의 신음과 탄성은 멈출 줄 몰랐다. 억눌렸던 욕망이 분출하는 것처럼 모든 금기와 이성을 뒤로 한 채 본능에 충실했다. 나는 그의 어깨를 강하게 붙잡았고 그의 손톱이 내 살갗을 파고드는 것조차 기분 좋게 느껴졌다. 그때였다. 띵동, 띵동, 초인종 소리가 정막을 깨고 울렸다. 순간 소름이 끼쳤다. 차갑게 식어있던 이성이 번개처럼 돌아왔다. 이 상황에 초인종이 울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 시간에 누가? 나의 머리가 새하얘졌다. 혼란과 공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들킬지도 모른다는 아찔함이 동시에 밀려왔다. 남편일까? 아니면 다른 누구?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오랜 갈증 끝에 찾아온 단비처럼 태민의 손길은 나의 메마른 감정을 적셨다. 그동안 잊고 지냈던 혹은 애써 외면했던 나의 욕망이 분출하듯 터져나왔다. 그의 뜨거운 몸짓, 거친 숨결, 그리고 낯선 향기는 나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키고 오직 현재의 쾌락에만 몰두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현관에서부터 격렬하게 얽히고 설켰다. 나의 겉옷이 벗겨지고 그의 셔츠 단추가 힘없이 뜯겨나갔다.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강렬함에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나는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의 입술을 막았지만 이미 터져나오는 나의 탄성을 막을 길은 없었다. 이성이 마비된 채 오직 본능만이 지배하는 황홀경 속에서 시간과 공간은 의미를 잃었다. 그때였다. 띵동, 띵동. 날카로운 초인종 소리가 우리의 황홀경을 산산조각 내며 귀를 찢을 듯 울려 퍼졌다. 나의 온몸에 소름이 오싹 돋았다. 방금 전까지 뜨거웠던 열기는 순식간에 식어버렸고 머릿속은 마치 한겨울 새벽 공기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고통스럽게 울렸다. 이 시간에 누가? 나는 공포에 질려 태민의 눈을 바라봤다. 그의 얼굴에도 순간적인 당황과 함께 묘한 긴장감이 스쳐 지나갔다. 남편 재혁일까? 아니면 다른 누구? 아이들은 시골에 계신 부모님 댁에 가 있었고 이 시간에 불쑥 찾아올 사람은 재혁 외에는 없었다. 머리가 하얗게 비워지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했다. 모든 것을 들킬지도 모른다는 아찔함이 나의 정신을 마비시켰다. 태민은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다잡더니 빠르게 나를 현관 옆 벽 뒤로 밀어 숨겼다. 그리고는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고 단호하게 변했다. 마치 내가 알던 태민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움직이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흐트러진 내 옷을 대충 여며주더니 마치 모든 상황을 예상했다는 듯 침착하게 현관문을 열었다. 나의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다. 문이 열리는 순간 내 눈에 들어온 사람은 재혁이 아니었다. 소연도 아니었다. 문 밖에는 단정한 검은색 정장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마치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무표정했다. 그의 손에는 커다란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의 눈은 태민을 지나 내 집 안을 스캔하듯 훑어보고 있었다. 나는 벽 뒤에 숨어 몸을 잔뜩 웅크렸다. 태민 씨, 약속 시간보다 늦었습니다. 임무는 제대로 완수했겠지요?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무게감이 있었다. 임무. 그 단어에 나의 머릿속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태민의 얼굴에 묘한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방금 전 나에게 보여주었던 황홀한 미소와는 전혀 다른 날카롭고 계산적인 미소였다. 네, 팀장님. 계획대로 진행 중입니다. 목표물의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었습니다. 목표물? 계획? 태민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은 나의 모든 의문을 폭발시켰다. 나는 태민의 표정과 그들의 대화에 혼란스러웠다. 이 모든 상황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나는 조용히 몸을 움직여 벽 뒤에서 벗어나
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나의 시선은 차가운 정장 차림의 남자와 태민에게 고정되었다. 그들의 대화는 나의 숨통을 옥죄었다. 아직 남아있는 변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팀장님.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수진 씨는 완벽하게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재혁 씨와의 관계가 최악인 상황에서 저와의 관계에 깊이 빠져들었죠. 감정적으로 매우 취약합니다. 태민의 말에 내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 했다. 수진 씨, 재혁 씨, 관계, 계획.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임무이자 목표였다니. 그동안 내가 느끼고 판단했던 모든 감각과 이성은 산산조각 났다. 내가 복수라고 생각하며 진행했던 모든 일들이 사실은 그들의 치밀한 계획 속에 완벽하게 휘말린 나 자신의 어리석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케터로서 고객의 니즈를 꿰뚫어 보는데 익숙했던 내가 정작 나의 삶에서는 이렇게 허술하게 조작당했다는 사실이 치욕스러웠다.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가 나의 시선을 느꼈는지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의 존재를 확인했다. 그는 어떠한 동요도 없이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응시했다. 안녕하십니까, 수진 씨. 드디어 뵙는군요. 저는 심재호입니다. 태민 씨의 상사이자 이 모든 작전의 총괄 책임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서늘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내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다. 나의 머릿속은 뒤엉킨 실타래처럼 복잡했다. 태민은 내 옆에 서서 아무 감정 없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지금까지 나에게 보여주었던 다정한 모습, 걱정 어린 눈빛, 황홀한 몸짓은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치가 떨렸다. 심재호 팀장이 서류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들었다. 화면 속에는 내가 홈캠을 설치하는 장면, 그리고 재혁과 소연의 미래 장면들이 찍혀 있었다. 그가 나의 복수 계획을 처음부터 모두 알고 있었다는 증거였다. 아니, 내가 증거를 모으는 과정조차 그들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의미였다. 그는 나의 치밀한 마케팅 전략처럼 나의 모든 약점과 감정까지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진 씨,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 집중해 주십시오. 저희는 한 금융정보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기업 내부 정보를 통해 주식시장의 흐름을 예측하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의 반응을 살폈다. 나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들을 응시했다. 저희가 이번에 주시하던 회사는 성림그룹입니다. 성림그룹은 최근 차기 회장 승계를 앞두고 형제 간의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재혁 씨는 성림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성림전자의 마케팅 이사 직속 팀장으로 현재 성림그룹 차남인 서연우 부사장의 라인에 서 있습니다. 재혁 씨는 차기 회장이 될 것으로 유력한 장남 서준우 전무의 핵심 사업 정보를 빼돌리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 계획에 소연 씨가 이용되었습니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재혁이 불륜을 저지른 것은 분명했다. 그런데 그 불륜이 기업 내부 정보와 연결되어 있다니. 소연이 재혁에게 접근한 것도 단순한 애정이 아닌 어떤 목적이 있었다는 말인가? 나는 퍼즐 조각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한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소연 씨는
성림그룹 장남인 서준우 전무의 비서였습니다. 재혁 씨는 소연 씨를 통해 서준우 전무의 비즈니스 기밀을 빼내려 했죠. 그리고 소연 씨는 저희 쪽 사람이었습니다. 재혁 씨의 약점을 캐내기 위해 저희가 심어둔 미끼였죠. 심재호 팀장의 말에 나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소연이? 내가 가장 믿었던 친구가? 재혁과 소연의 분류는 모두 그들의 연극이었다는 말인가? 소연이 재혁을 유혹한 것도, 재혁이 소연을 이용하려 했던 것도 모두 심재호 팀장의 계획이었다는 말인가? 하지만 소연 씨는 단순한 정보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재혁 씨의 약점을 잡는 과정에서 자신의 숨겨진 사욕을 채우려 했습니다. 바로 성림그룹의 주식을 매수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이죠. 재혁 씨가 빼낸 정보를 이용해 막대한 부를 축적할 기회를. 심재호 팀장은 태블릿 화면을 넘겼다. 화면에는 소연의 해외 계좌 내역과 최근 성림그룹 주식 매수 정황이 자세히 나와 있었다. 나의 머리가 띵했다. 소연은 재혁을 배신하고 심재호 팀장까지 배신하려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나의 남편 재혁이 이용되었고 나 역시 그들의 거대한 판에 놀아났던 것이었다. 그리고 수진 씨, 당신의 남편 재혁 씨는 생각보다 더 복잡한 인물입니다. 그는 당신에게 숨기고 있는 더 큰 비밀이 있습니다. 성림그룹 차남 서현우 부사장이 당신의 친오빠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그의 마지막 말에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성림그룹 차남 서현우 부사장이 나의 친오빠? 나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친오빠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나의 부모님은 내가 외동딸이라고 항상 말씀하셨다. 이것은 또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인가? 나의 부모님에게 어떤 숨겨진 비밀이 있었단 말인가? 재혁 씨는 성림그룹 후계 구도의 중심에 서려는 욕망으로 가득 찬 인물입니다. 그는 당신의 친오빠인 서현우 부사장에게 충성을 다하는 척하며 접근했고 당신을 통해 그 집안의 핵심 정보를 캐내려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재혁 씨의 불륜을 알게 되고 복수를 다짐하는 그 순간조차도 이 모든 것은 재혁 씨의 더 큰 그림, 즉 소연을 이용해 서현우 부사장의 가장 핵심적인 약점을 쥐고 흔들려는 그의 교묘한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리고 소연은 그 중간에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 했고요. 심재호 팀장의 말이 이어졌다. 태민 씨는 저희의 요원으로서 이 모든 복잡한 관계를 파헤치고 성림그룹의 경영권 분쟁에 얽힌 재혁 씨와 소연 씨의 비리를 밝히는 임무를 수행 중이었습니다. 수진 씨에게 접근한 건 역시 재혁 씨의 가장 가까운 인물인 당신을 통해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저희 작전의 일부였습니다. 태민 씨는 당신에게 호감을 가진 것처럼 행동하며 당신의 감정적인 취약점을 이용했습니다. 당신이 저희에게 증거를 제공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을 택하도록 유도한 것이죠. 나는 태민을 돌아봤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고 무표정했다.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나는 몸서리쳐지는 배신감에 몸을 가눌 수 없었다. 나는 그저 그들의 계획 속에서 움직이는 바둑돌에 불과했다. 재혁의 불륜에 대한 복수를 꿈꾸던 내가 오히려 그들의 손안에서 조종당하고 있었다니. 지금부터 선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수진 씨.
이 모든 진실을 덮고 재혁 씨의 아내로 계속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의 친오빠인 서현우 부사장을 돕고 재혁 씨와 소연 씨가 파놓은 함정에서 벗어나 복잡한 집안의 비밀을 밝혀내며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겠습니까? 심재호 팀장의 마지막 질문이 나의 귓가에 울렸다. 나의 42년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친오빠 숨겨진 가족의 비밀, 그리고 남편의 추악한 야망. 내가 꿈꾸던 복수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허상이었음을, 그리고 나는 더 큰 음모의 희생양이었음을 깨달았다. 현관에 홀로 선 나는 차갑게 식어가는 몸으로 선택의 기로에 섰다.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일까?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그리고 그 선택은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